여성, 비백인, 퀴어, 장애인.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여성, 비백인, 퀴어, 장애인. 아까 기억나십니까? 쭉 올라가서 뭐예요? 학생, 여성, 흑인, 성소수자. 기억나세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반갑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 해제를 한 상태에서 너무나 즐겁고 재밌다고 하며 보고 있는 예술문화 컨텐츠를 통하여 어떤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뿐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술 문화의 영역에서는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MZ세대가 정말 영적인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술 문화가 성령 충만의 홍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거룩한 컨텐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속속이 숨어 계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들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각계각처에서 일어나서 제2의 부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MZ세대 방법론 소개, 오타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2주차 차별금지법 제정 위기 속 예술문화 쓰나미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무래도 예술가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를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뉴스, 그리고 예술문화 관련 뉴스를 통해서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았고 지금 우리 예술문화가 얼마나 큰 차별금지법을 동조하는 그런 예술문화의 쓰나미가 닥치고 있는지, 우리를 덮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차를 보시면 반서구 문명적 사상가들의 문화 진지전에 관해서 이론을 살짝만 다룰게요. 제가 저번 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이미 많은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문화 진지전에 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컨텐츠 창작자의 기획 의도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컨텐츠는 중립적이다, 또는 컨텐츠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컨텐츠를 이제 흡수를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컨텐츠 창작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명징한 반성경적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의 설교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젊은 분들 목사님 설교 30분 40분만 돼도 길다고 하는데, 사탄의 설교는 2시간 3시간 자발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컨텐츠 창작 기획 의도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한국의 PC주의적 대중예술문화 흐름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제 2주차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결론적인 방법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는데 간략하게 그냥 소개 한번 하고 할게요. 예술학 석사 졸업했고 개혁주의 신대원 목회학 한 학기 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 독서가, 작가로 기독교 서적을 2권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그라운드 대표로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저번 주 여러분 1주차 강연 보시면 제가 자기소개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기소개를 저번 주에 많은 시간적 비중을 투자해서 여러분께 자기소개 해드렸냐면, MZ세대가 저에게 한다고 하면, 유의미한 반응을 한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저 스스로 제가 메타인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MZ 방법론을 소개를 하는 그 일환으로 제가 이 사역을,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잘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도 했다, 단기적 포럼을 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 쓰고 모이다가 모든 컨텐츠를 이제 좀 천천히 할까요? 조별 모임하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책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어제도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서구문명 이 책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한 지금 100분 정도 넘게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8시부터 11시까지 2주차 잘 끝내고 오늘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콘텐츠 창작가이다. 그래서 글도 쓰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불러주시는 곳 있으면 서울이든 어디든 달려가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차별금지법과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거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루카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게오르그 루카치라고, 바로 여기 이 사람이거든요. 헝가리 교육부 차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 윌리엄 린드라고 하는 분의 누가 우리의 문화를 훔쳤는가, 이 소책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번역하신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루카치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성도덕을 파괴한다면 해당 국가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예 몰랐다가 점점 깨어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의 정서와 세계관과 그분들이 뉴스를 보는 그 느낌을 체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왜 저렇게, 딱 그거죠. 왜 저렇게 성거리지? 이런 것들이 참 답답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왜 저렇게 뭐만 하면 성이야? 왜 자꾸 성거려?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없으셨습니까? 나만 있나? 그죠?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걸 전혀 몰랐다가 공부하면 할수록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세계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다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느낌을 전혀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몰라요. 그러면서 유추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치를 부정하고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수구에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가 없다고 믿으면 유물론, 또 무신론, 진화론, 소위 말해서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물질 세계에서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화되고 빠져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왜 국가별로 싸우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정답을 알려줬는데, 노동자들이, 영국 노동자, 프랑스 노동자, 독일 노동자들이 이 서유럽이든 동유럽이든 부르주아 자체를 뒤집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으면 이게 다 우리 건데, 왜 얘네들이 이런 사회 혼란 속에 이 엄청난 절호의 기회에 왜 총칼을 국가별로 싸우지? 왜 노동자들이 단결을 못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깨달았다는 거죠. 기독교 문명 때문이구나. 너무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그죠? 주체사상, 이제 북한에서 통일전선부에서도 자기들이 오글짝 보글짝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대한민국이 왜 주체사상, 왜 적화 통일이 안 되지? 대형교회, 한국의 기독교 때문이구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본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논리체계를 세운다 할지라도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지적 활동의 귀결은 결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카치도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은 기독교 서구 문명적 사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루카치가 이 전통적인 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핵심 사단의 정이 뭘까? 본인은 사단의 정을 공부한 건 아니겠지만 이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역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가치를 버려야, 기독교적인 정신 구조를 너가 버리고 나와야 해방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대척에 있어서 루카치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성도덕,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도덕을 파괴하면 해당 국가의 전통 문화, 이건 기독교죠. 전통 문화, 기독교가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적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 교회든 성도의 신앙이든 이 동시에 파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PC주의든 문화 막시즘이든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게오르그 루카치가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와 루카치가 뭐라고 했죠? 이제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성도덕을 파괴하는 것을 일종의 전략적 무기의 최전선으로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쟤네들이 성성거리는구나 라고 무릎을 쳤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미 공부를 빠삭하게 하신 전문가분들은 왜 쟤 저렇게 아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처럼 잘 몰랐고 답답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서구 문명적 사상가들의 문화 진지전. 자, 루카치는 이게 이희청 교수님 책 발췌한 겁니다. 루카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문화 때문이야.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계급별로 투쟁하는 게 아니고 국가별로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독교 문화를 파괴해야 우리가 부르고 싶은 정치적 유토피아가 도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를 파괴해야만 서구의 정치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서구의 정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 이 중요한 단어가 문화입니다. 문화. 여기서 문화는 예술, 공연예술, TV예술 이런 예술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숨쉬고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생활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더 상위 개념일까요? 정치가 상위 개념일까요? 문화가 더 큰 개념입니다. 문화가 더욱더 본질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법 판례를 보니까 판사들도 이 문화적으로 이 국민들의 성 가치관이 다 변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여론이 변하면 판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권이 법 입법하기 전에 왜 국민들 눈치를 보죠? 그게 이제 여론의 어떤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에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 언론이 또 이제 편향적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문화가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변화시켜야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네오막시즘을 탄생시킨 출발점이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안토니오 그람시. 그래서 우리가 전지적 기독교 관점에서는 아주 나쁘고 무서운 사람인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세계관에 본인이 그런 세계관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 편지 뭡니까? 전지적 사탄 관점에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넌 크리스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감옥에서 아주 소위 말해서 핍박 아닌 핍박을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엄청난 진지함과 열정과 이 사람 세계관에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가 도래해야 더 좋은 세상이라고 믿은 겁니다. 이러니까 믿음이 참 위험한 거죠. 그죠? 안토니오 그람시는 제1차 세계대전 겪은 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왜 안 일어날까?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프레이밍하고 언론이 다 넘어가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데도 왜 대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거기서 한국의 1천만 성도들이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경적 가치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구나.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한국교회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우리의 정권이 재창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2000년간 뿌리 내린 뭐예요? 기독교 문화 때문이다. 2000년간 뿌리를 내렸다는 거 뭐냐면 서구 애들은 지금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정말 이제 사탄적으로 서유럽이나 이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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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좀 힘들 정도로 정말 반성경적인 걸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권에서는 기독교적인 문화 요소가 유전자에 이렇게 다 새겨져 있는 느낌은 있어요. 얘네들의 이 기본 토대 자체가 문명 자체가 기독교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서구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면 사람들이 갖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바꿔놓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문화진지전을 얘기한 사람이 그람시인데, 그래서 긴 호흡으로 싸우자. 이제 사회 각계각처에 가서 긴 호흡으로 싸우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반어법 풍자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 이게 2000년 동안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되겠다. 우리가 각자 믿음을 가지고 너 PD 돼, 너 국장 돼, 너 언론계 들어가, 너 학계 들어가, 너 신학교 들어가, 너 총장이 돼, 너 교수가 돼. 각계각처에 가서 긴 호흡으로 싸우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 받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성령의 문화 진지전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선 문화, 선정기관들, 여기 보시면 신학교도 있죠, 교회도 있죠, 학교도 있죠, 언론도 있죠, 예능계, 할리우드. 지금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거예요. 예능계 등을 장악해서 기독교적 문화를 바꾸는 긴 행진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기독교적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거는 예능계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 기획 의도와 말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성경이 옳다고 하는 걸 틀렸다고 하는 걸 영웅화하고 권선징악이라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선이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는 애들을 선 캐릭터로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PC주의, 제가 이제 뉴스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헐리우드가 PC주의가 완전히 잠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화를 봐보십시오. 영화에서 악당을 누구로 묘사합니까? 백인, 남자, 기독교인, 이성애자. 이게 악당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모르고 이걸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치 체계가 저 영화 감독이 원하는 가치 체계로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버린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게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호르카이머는 나중에 이분입니다. 호르카이머는 문화가, 여기 문화, 제가 문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빵을 먹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빵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빵도 먹지만 너희들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죠? 빵 먹는 게 하부 구조다, 이게 토대다. 빵 먹는 거, 경제가 먼저 돼야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는 게 가장 1차원적이고 이 토대 위에 문화와 정치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문화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상부 구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한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먼저 먹어야 빵 먹는 거, 빵 만드는 기계를 우리 모두의 거야 라고 하면서 저 기계도 우리 거야, 저 공장도 우리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문화도 있고 정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수정한다는 거예요. 문화는 그냥 우리가 빵 먹는 문제, 물질적으로 빵 먹는 문제, 우리의 생계 문제죠.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위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한 거거든요. 이와 반대로 호르카이머는 문화가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이다. 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얘네 이제 예수 없는 샬롬,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본인들 나름대로의 새 예루살렘을 구축하려고 하는, 본인들 정치적 유토피아를 구축하려고 하는 혁명의 이 전략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야, 마르크스주의 이 이론이 현실적으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뭔가 좀 안 맞지 않아? 이러면서 나름대로 수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카이만 뭐라고 했냐? 여러분, 제가 얘네들이 걔네들이 이런 말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MZ는 이런 걸 편하게 생각한다라고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 자, 총으로 혁명하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며 교육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죠? 우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며 교육기관, 그러니까 교육으로 싸운다 이거예요. 교육으로. 공공조직의 침투에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어제 새벽에 지금 현실 이슈에서 이 신영복 관련해서 이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요. 거기 댓글에 달린 분들 중에 목사님도 신영복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성도님 앞에서 설교 시간에, 지금 이런 게 왜 그러냐? 아까 여기서 그분들은 그렇게 막 나는 투쟁할 거야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회가 지금 경도돼 있다는 거예요. 왜 경도됐냐? 법만 통과되지 않고 우리 문화가 뺏겼기 때문이다, 이거거든요. 이를 위해 비판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다. 비판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그겁니다. 그냥 비판해, 이거예요. 그냥 비판해. 그러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더 튼튼하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플러스 시장경제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건설적 비판이 아니고, 마음의 의도 자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음의 의도로서 논리를 만들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은 그 비판의 논리가 되게 뚜렷하거든요. 청년들의 2030의 약점이 뭐냐면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면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이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저는 어떻게 비판합니까? 논리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다, 옳다, 정의롭다 이게 아니고, 논리는 논리지만 이 논리가 향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성이 성경적이냐 반성경적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논리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비판 이론, 의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 서구 문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의도의 비판, 논리가 아주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 비판 이론에 의거한, 나쁜 의도에 의거한 이 논리가 향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성이 나라를 지키는지 나라를 파괴하는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맥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을 만들었는데,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는 모든 제도, 즉 나오죠? 기독교, 가족제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권위, 도덕, 애국심, 관습 등을 무자비하게 비판해라. 왜 비판합니까? 그냥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무조건 욕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형교회 기뻐하십니까? 골방에 아주 협소하고 아주 단칸방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꼽히는 교회를 좋아하십니다. 규모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 대기업을 싫어하는 좌경도된 친구들은 대기업 싫어하는 마음의 연장으로 대형교회도 미워할 수 있거든요. 크면 무조건 악하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대기업 스마트폰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부조화를 깨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크다, 권위가 있다, 뭐 도덕, 애국심, 기독교적 관습, 가부장제, 아버지의 권위, 이런 거 자체를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리 체계의 특정 어떤 뉴스만 자꾸 확대 해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기사만 보고 우리는 이 뉴스 기사를 뽑아내는 저 언론사의 편집부에 이 편집부장 데스크에서 제목을 달고 이 뉴스를 보여주는 그 의제 설정의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기사가 감옥이 되는 거야. 기사가 감옥. 그래서 기사가 보여주는 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붕괴시키는 걸 목적으로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실제로 한국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들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기독교적인 성적 가치관 등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한 결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 문화, 특히 뭐죠?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파괴할 때 얘네들의 이 사탄의 정을 성적 윤리라고 찝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거리는 거구나. 그래서 마르쿠제 유명하죠? 마르쿠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체할 혁명 주동할 세력을 이제 노동자만 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뭐죠? 학생,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여성, 흑인, 뭐 장애인분들, 성소수자 이분들을 정치적인 도구화로 악용하고 왜곡해서 나쁘게 이렇게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분노를 폭발할 대상. 비판 이론이 왜 잘 먹어 들어가죠? 분노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 보이니까. 부르주아 계급을 상정한 마르크스, 레닌과 달리 기독교인 백인 남성, 이성애자 등으로 삼았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차성 이론을 공부하시면 너 기독교인이야? 너 남자야? 너 백인이야? 너 이성애자야? 너 뭐 예를 들어 뭐 칼빈주의자야? 야, 넌 존재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다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넌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또 뭡니까? 너 흑인이야? 너 여자야? 너 동성애자야? 너 무슬림이야? 야, 너는 교차적으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구나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의 레벨업 이렇게 하면서 막 추앙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들이 약제를 괴롭히는 강자, 기득권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둔 것이다. 마르쿠제가 이런 프레임을 짠 것은 미국의 기독교 가정교회, 자, 이거 다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적 핵심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딱 이 적들이 야, 이게 핵심이야 이러면서 핵심을 찾았다는 거예요. 공격의 타깃을 제대로 찾았다는 겁니다. 이 가정과 교회, 여기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등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공산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억압, 소외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걸 사용해서 PC, 정치적 올바름이란 소수자를 차별하는 미국의 주도 세력을 공격하는 자신들이 옳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을 비판하고 공격해도 돼. 근데 너희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론적 바탕이 사회과학 분야 전공서적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헌법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헌법 이론을 교과서라고 하는데도 제가 따로 책을 읽지 않았으면은 좌경도될 수밖에 없는 은밀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언론을 장악하고 영화 나오죠. 영화, 음악. 친구들 유튜브로 뮤직비디오 계속 보죠. 그래서 영화, 음악, 연극 등 드라마도 있겠죠. 문화, 기독교계, 학교, 정부기관, 자치단체, 좌경시민단체 등을 장악해 확산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헬름 라이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라이의 전략의 핵심적인 대상이다.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이 미성년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 정치 투쟁의 그냥 무기, 그냥 하나의 무기로 보는 거예요. 라이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가족 관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죠?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얘네들은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을, 가정을, 부부를.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면 이 애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애들을 뭘 시켜요? 성애화시킨다. 그래서 외설적인 게 이제 예능이다, 영화다, 뮤직비디오다. 정말 외설적인 컨텐츠를 애들이 그냥 엄마 그냥 허락 안 받고 유튜브에도 그런 거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분위기와 가족 구조를 폐지하기 원했다. 혁명적인 청소년들은 가족에 대해 적대적이고 파괴적이다. 라이는 자위를 금욕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찬양했고, 청소년들을 성을 억압하는 것은 순종적인 시민들, 이겁니다. 성을 억압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절제주의적 성윤리 체계를 실천하려는 경건의 훈련을 하면 서구 문명의 순종적 시민들을 생산해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야, 그러면 이 얘네들의 실제 생활에서 쾌락주의적인 것들로 얘네들의 거룩과 절제라는 그 울타리를 파괴해 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부터 성행위를 시작할 것을 권장하였다. 빌헬름 라이에게 문화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여러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소파에서 웃으면서 얘기할 때 보니까 요즘 애들은 걔네들 말에 의거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빠르면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면 뭐 성경험을 다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어떤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뭐 분위기 자체가 너무 어떤 쾌락주의적 분위기의 학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꼭 안 사귀어도 한대요. 하여튼 이런 애들, 그런 그 친구의 그런 말을 들어보면 정말 야, 이거 정말 참 저도 이제 30대지만 야, 이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완전히 성애화한다는 것은 교회와 전통적인 국가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이 문화 체계, 서구 문명,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본인들은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 뉴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셨어요. 나름대로 그냥 간략하게 이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이론적인 것들을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뉴스를 봐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주소가 어떻게 됐는지. 대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갈등이 뭐죠? 남자 여자의 갈등입니다. MZ세대의 남자 여자 갈등입니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는 남자 여자 MZ 크리스천 청년들도 이 사회적 논란의 의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강연할 때 무기명으로 이제 궁금한 거 내용을 받아보면 페미니즘과 뭐 동성애 문제와 남자 여자 갈등과 이 문제가 꼭 나와요. 이 크리스천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실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문제 중에 남자 여자 갈등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대선 기간 SNS 남녀 세대 갈등이 심각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일보에서 아주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남자분들 중 86%가 남혐이 심각하다, 남자 혐오가 심각하다. 또 근데 반대로 여자분의 86%는 여성 혐오가 심각하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갈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혐오가 됐어요. 혐오가. 예전에는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류 문화였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그게 주류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서로 혐오하고 서로 조심하고 아주 소모적인 감정 소모, 그리고 어떤 뭐 시간적 소모, 아주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혐오감이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지금 인구학자, 전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한반도의 이 저출산율을 공부하고 논문을 쓴다고 연구를 해도 정답을 나와요, 안 나와요?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는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의 심각한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상 학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왜 그럽니까? 그만큼 지금 교회적이지 않는 반교회적인 반성경적인 문화가 옳다고 주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 너의 자유를 생각해. 나 결혼은 너무 힘들어. 이혼하면 돼. 너의 인생을 찾아. 근데 이혼 도장 찍기 싫어. 조론하면 돼. 조론.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마. 비혼이 오라. 아주 그러면 애기 생기면 어떻게? 지우면 돼. 이게 인권이라고 주창하는,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그 급속도로 퍼지게 하는 핵심 매개가 문화 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절벽, 여러분, 이게 이 지혜자가 뭡니까?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 이 위기를, 실제로 정말 심각하게 이 위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 소위 말해서 좌파 우파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 관련 서적 한 두세 권만 읽어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최근 뉴스 뭡니까? 외신들 금세기에 한국 인구 절반 줄어든다. 금세기에. 이 지금은 내가 먹고 사는 게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4대 보험 이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알아서 착착 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늙었을 때, 여러분들 60대 될 때는 이게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현실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니까 안 건든단 말이에요. 여하간 이거는 딴 얘기니까. 자, 2030. 그러니까 보십시오. 비혼 동거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물며 크리스천도 결혼식을 결혼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그냥 예식장 그냥 그 예약한 다음에 아는 사람 불러서 축의금 이렇게 받고 그냥 인사치레하고 결혼했다 혼인 신고하고 이 개념으로 끝나요. 누구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아멘은 하는 사람들이 결혼 예배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어떤 서약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부됨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주례와 예배 설교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이 개념, 이런 어떤 기독교 정통적인 좋은 문화를 우리가 그냥 탈권위, 그냥 뭐 저거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쿨해 보이는 헤게모니에 동화되다 보니까 점점 결혼식에 대한 영적 무게감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결혼 자체도 약화되고 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론 보셨죠? 기독교 성적 윤리를 파괴하고 아버지의 권위, 기독교 정통적인 관습과 문화 이런 걸 뒤집어야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유토피아가 도래한다. 이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혼인신고 안 해도 가족이야. 이건 사실론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법률적으로도 맞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나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적 혼인의 토대가 또 중요하지만 뭡니까? 법적인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통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결혼 관념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 딸들도 넌크리스천과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뜨거운 감자라고 여기고 그냥 덮고 마는 게 아니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 MZ세대가 교회 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지점이 그런 겁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혼 청년 결혼을 왜 꺼리냐? 남자는 뭐라고요? 여유가 없어요. 여자가 뭐라고요? 혼자가 행복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자면 혼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유가 없다는 건 경제적 여유고,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우리 MZ세대가 너무 나약하다, 너네들 믿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중압감 자체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중년 남자분들은. 그래서 90년대만 하더라도 드라마가 이 사회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시면 대가족이 있는데 누구만 직장을 갑니까? 아버지가 직장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가정주부가 있죠. 아들, 딸들 2명 있죠. 할머니도 모시는 집안 있죠. 드라마 생각나십니까? 그건 뭡니까? 남자 1명의 월급으로 6명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전세 자금이나 집을 매매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현실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남자분들이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을 이거 진짜 좀 그래도 전세가 아니더라도 이런 보증금 학자금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자가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자동차는 어떻게 하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너무 믿음 없어라고 손가락질 하시면은 안 되고, 이 사람들을 경청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친구들을 공감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내세워 주고,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혼자가 행복해. 나 이렇게 집 원룸 투룸 이렇게 살고 있고, 심심할 때마다 로제 떡볶이 주문하고, 그리고 뭡니까? 뭐 예능 보고 친구들이랑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답답할 때 호캉스 가고, 지금이 딱 좋아.
내가 저 남자랑 왜 결혼해? 그리고 저 남자는 좋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갈굴지도 모르고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불확실한 내가 불행할 수 있는 그 불확실한 루트를 내가 뭐하러 들어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이 딱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좋다. 그리고 뭡니까? 이 좌정부의 특징은 큰 정부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제 표현으로는 정부가 성부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다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야, 결혼하지 마. 우리가 자금 줄게. 뭐 하지 마. 우리가 돈 줄게. 집도 우리가 해줄게.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리바이어던의 어떤 이것까지는 좀 복잡하고. 그래서 보시면 낙태 합법화 물결 남미 유럽서 잇따라 인정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뇌피셜로 이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한국의 이 보수 언론사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하간 이 사진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 보면은 이거는 일단 선명해요. 사진이 선명해요. 그리고 이거는 원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터를 넣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헤게모니에서 여성들의 납태 합법화에 관련된 뉴스는 사진, 이미지로 뭔가 깨끗하고 있어 보이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적인 어떤 데모하거나 이러면 사진 그냥 대충 찍거나 악의적으로 찍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얼마나 정말 좋아 보이는 이미지 자체로 이게 좋아 보이는 인상이 있잖아요. 이 사진은 그냥 찍고 나서 바로 올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필터링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참. 그래서 국민일보 단독 의사가 고백한 낙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 보혈과 회개와 하나님의 위로만이 메울 수 있는 구멍을 다른 컨텐츠로 찾으니까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겁니다.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유의미한 뉴스입니다. 당근엔 미소, 케일엔 울상. 그러니까 우리 태아가 엄마의 음식 맛을 태아도 느낀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세포 덩어리입니까, 여러분? 세포 덩어리니까 알약 2개만 먹으면 세포 덩어리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생명체가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 이제 반대 진영에서 어떻게 논박하죠? 그 사진은 몇 주 이상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유명합니다. 미국 여권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 표기가 됐다. 이렇게 여권, 공식적인 국제 신분증에서 미국의 어떤 정치나 사법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제 문화와 기업 문화와 영화 문화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가 아니냐 다를까 영국에서 치고 올라온 겁니다. 뭐요? 남성 승무원도 하이힐 치마 허용.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생물학적 남자입니다. 이거 런던의 항공사인데 이제 뭐요?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법으로 넘어오고 기업 문화로 넘어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반대하면 이제 차별이라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성관념이 지금 무너진 것의 한 단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사동에서 몇 개월 전이에요. 스와핑, 집단 선교를 했다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갔는데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누구 따라할까요? 쉽게 말하면 압구정 청담동 이 자녀들이 하는 그 최신 트렌드를 연예인들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을 누가 따라할까요? 대중이 따라합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또 도망가요. 다른 컨텐츠 찾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이제 특정 젊은이들만 골프를 누렸는데 연예인들이나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따라합니다. 대중화됩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럼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골린이가 아니라 테린이가 되는 겁니다. 테니스 치고 이게 계속해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깨어 있어. 이러면서 계속 어떤 문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부자, 소위 말해서 신사동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걸 이제 섣부른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거나 어떤 외설적인 문화가 용인되거나 이게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서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요? 정액 체험 포함된 초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이 논란 끝에 취소됐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또 이제 뭐죠? 교사 성교육 수업 위에 바나나 준비해오라. 학교는 콘돔 준비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바나나 콘돔 성교육 교육 정도 적절했다. 이런 것들 잘 아시죠? 그래서 또 이거 보십시오. 내 정체성은 여자, 그래서 여탕 들어간 남성, 성범죄 전과자였다. 이런 뉴스가 MBC나 KBS나 소위 말해서 공중파에서 나오나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설명해 주나요? 안 해요. 성전환 후 기록 싹쓸이했던 생물학적 남자 수영 선수가 탈의실에서 남성의 그곳을 노출했다. 근데 이거를 불쾌할 수 있잖아요. 혐오스러울 수 있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감정을 내비치거나 표현하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도 동성애 문제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의 문제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던 피터슨이나 이 전 세계적인 석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곧 생각을 검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독재, 반자유민주주의적 핵심 독재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동성애 문제고 성도 성인데 본질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건데 표현의 자유는 생각 자체를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 독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흐름이나 서구 문명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우 특정 기독교 세력의 동성애 동생이 지겨 죽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주장했던 성범죄자가 여자 교도소로 이송돼서 성폭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다?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 사람은 당대표가 되지 않았지만 뭐라고요? 당대표가 되면 차별금지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별금지법의 해양만 말하면 안 되고 하나 더 가야 돼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이 정당이 밀어붙이려고 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 경험과 내 스테레오타입이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 스탠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요? 내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사고관과 내가 보고 있는 뉴스 세계관을 더 높게 치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봐 라고 하면 여기서 화를 내요. 그래도 이러면서. 그리고 뭡니까? 이재명 후보와 차별금지법 논의 국내 첫 커밍아웃 성소수자라고 하시는 이 선출직이 당선이 됐어요.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구의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정치적 사명은 뭘까요? 당연히 차별금지법이죠. 그죠? 이분 지금 당대표인데 이분의 어떤 스탠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꼭 본인이 이 대선이나 총선이나 선거 멀리 있을 때는 차별금지법이라도 선거 가까워지면 이 중도층이나 어떤 더 많은 표를 위해서 공약을 약간 좀 물을 타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도층을 노리기 때문에 톤이 약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에서는 당신 옛날에 그랬는데 차별금지법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일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진은 이렇게 뽑고 제목은 이렇게 뽑았는데 그리고 민생내건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씨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22개 법안을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차별금지법도 이제 공론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들을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아니다. 뭡니까? 동성애자로 살아라?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스라이팅이다. 아주 우리의 심장을 때리는 그런 정말 울분의 절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컨텐츠 창작자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라는 은하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박찬욱 감독이 이 책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 감독은 왜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냐 한번 보세요. 본인이 말한 거예요. 나는 내가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쓴 걸 내가 전면적으로 고치거나 한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고 내가 만든 영화는 아무래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걸 너무 드러내고 싶진 않다. 예술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획구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건 예술적 어떤 예술성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걸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전하는 게 예술적으로 좀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들 때 재밌는 이야기, 감동들이 감동과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면 그만이다. 자, 빨간색 보십시오.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드러내놓고 강요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자극을 주고 은유적으로 남기고 싶다. 어디에 남길까요? 어디에 남길까요?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과학적 표현으로 뭡니까? 잠재의식에 남기고 싶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하죠? 마음을 지키는 데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이 난다고요. 마음에 집어넣고 싶다는 겁니다. 강요하기보다 직설적으로 센텐스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을 농객이라고 하면, 문자로 때리는 사람을 농객이라고 하면 은유적으로 마음에 남기고 싶다. 이게 예술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 보세요. 빨간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은 잔인한 행동에 왜 자신들이 통쾌감을 느끼는지, 그것은 자신들 역시 악하기 때문이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그런 감정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하는 선악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서태지 씨가 예전에 10년 전에 JTBC에 새 앨범 내고 손석희 씨와 인터뷰했던 그 영상 보시면, 자기가 앨범을 만들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인터뷰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가는 본인이 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박찬욱 영화 감독도 뭐예요? 선악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나는 영화를 통해 던지는 철학적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대놓고 말로 표현하거나 날 것으로 표면에 드러내고 싶진 않다. 농객처럼 문자적으로나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 전달하면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철학적 질문을 은근히 던지고 싶다.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이성의 질문을 감각에 실어서,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뭐랄까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효과예요. 육체에서 느껴지도록 전달하고 싶은 거다. 소위 말해서 고수입니다. 고수. 뭘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박찬욱 영화 감독, 이 박찬욱 씨가 만든 영화를 여자분들이 보면은, 여자분들 중에 박찬욱 영화 감독 싫어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거 아세요? 되게 뭔가 영화 보면 찝찝하지 않으세요? 여하간, 근데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가씨. 뭡니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엄청난 예술 감독, 그리고 엄청난 심미적인 미학적인 그 카메라 구도, 미장센, 배경음악, 그리고 가장 상품성이 있는 여자 배우 2명이 나체로 배드씬을 찍어요. 이게 이 영화의 핵심 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요? 나는 은근히 던지고 싶다. 내 메시지, 철학적 메시지를 은근히 던지고 싶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추석에 설날에 이건 데이트하는 거니까 19세 영화지만 우리는 데이트고 여긴 영화관, 교회가 아니잖아, 평일이잖아. 그리고 우린 19세 넘었으니까 이 영화 컨텐츠를 누리는 거는 예배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예배자의 삶과 별개 아니야? 주일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영화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신앙과 생활의 이분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영화 티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티탄이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사탄적인 영화인데,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평을 뭐라고 남겼다고요? 신인류의 탄생을 목격했다. 신인류의 탄생. 경제포럼, 세계 경제포럼 그 의장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뭡니까? 클라우스 슈바바 아시죠? 그 사람이 계속 코로나 뒤에 계속 주창하는 게 뭡니까? 갑자기 위대한 리셋. 그럼 뭘 리셋한다는 걸까요? 뭘 리셋한다는 걸까요? 기독교 기반의, 유대 기독교 기반의 서구 문명을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우는 윤리 체계를 우리는 신인류다, 위대한 리셋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박찬욱 감독이 신인류의 탄생을 목격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 체계에서 나오는 발상이죠. 이 영화 여주인공이 자동차와 성관계랍니다. 그럼 이거를, 철학적인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이 영화에서 저 여자가 자동차와 성관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어떤 시도고 굉장히 뭐랄까
사탄적으로 진일보하는 하나의 또 정통을 성경적 성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셔버리는지 알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 공부 많이 하신 분 아시죠? 동성애, 또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아성애는요? 그러면 물건과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성적 취향 네 글자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찬욱 영화 감독은 신인류의 탄생을 목격했다. 이게 굉장히 뭘 알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영적 분별을 전혀 못하는데, 교회 문 밖에서, 사회에서가 아니라 교회 문 닫고 교회 안에서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MZ 크리스천 입장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라고 하는 의구심을 던졌던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시류가, 아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집회만 하고 이게 맞는 걸까?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린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해주죠. 그런 논법이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럼 뭐하러 전도합니까? 뭐하러 선교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바울이 뭐하러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전도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다소에서. 근데 꼭 선교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돼, 우리가 실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뭡니까? 차별금지법 반대나 이 온 사회의 하나님적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만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식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징어 게임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이 영화 감독이 두 번째 차기작 준비할 때 뭐라고요? 오징어 게임보다 폭력적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영화 감독의 의도입니다. 의도.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다음 차기작은 더 폭력적이라고 할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글을 썼는데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그거를 이제 퍼서 기사로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쪽에서 이런 논박이 나와야 된다. 논박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뭐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컨텐츠들이 실제 별것 아닌 창작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이게 사단의 설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정말 소파에서 가장 열심히 채워야 되는데 TV에서 보는 건 내 취미고 쉬고 휴식 시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장 열심히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순간에 문화 컨텐츠 소비라는 명분으로 거실 소파에서 영적 무장 해제를 하고 사탄의 설교를 소화하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잠재의식에서부터 비성경적, 반성경적 가치 기준이 설정되거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재교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자연스럽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종교계 오피니언 리더라 구분되는 성직자와 신학자 등도, 이런 분들도 이 문화로 침투하고 있는 잠재의식 속 프레이밍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미 프레이밍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논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컨텐츠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요? 컨텐츠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컨텐츠, 그래서 이 박진영 씨도 이제 뭐랄까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자는 게 아니에요. 박진영 씨도 이 창작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만든 컨텐츠를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뭐 이 가사는 철학적으로 이런 의미고, 뭐 이 영화 씬은 이런 의미고. 근데 저도 극작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웃긴 게 없거든요. 왜?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본 사람이 나의 마음도 모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처럼 웃긴 게 없습니다. 뭡니까? 컨텐츠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컨텐츠 창작자의 분명한 메시지, 기획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작, 창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경적 가치를 옳다고 주창하면 자기의 작품에 성경적 메시지와 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성경적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예술가들은 절대 그게 나올 수가 없거나, 물론 하나님께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일반 은혜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뭡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기독교적 영화다라고 주창하는 신학자와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몰라. 답답합니다. 컨텐츠 창작가 자신이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중립적일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 또는 사단의 영향 아래 있죠. 즉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컨텐츠 기획 의도, 본질적 메시지는 반성경적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리 소화할 수도 있다는 상대주의적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 비판했잖아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크리스천 투데이 댓글 보세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기독교적으로 작품 논박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친중 드라마, 작품은 작품이야. 김치를 뭐라고 하든, 작품은 작품이지. 이럽니까?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의 죄성과 미혹의 과정을 모르는 주장이다. 그렇게 저는 논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소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악을 피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딱 봐도 포스터 보고 예고편 보면 영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저 작품을 보면 안 되겠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난 그래도 기독교적이니까 이 코드는 기독교적이네, 이 코드는 기독교적이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볼 시간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컨텐츠를 거절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문화 컨텐츠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모든 컨텐츠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근본주의로 빠지자는 게 아니에요. 비현실적 근본주의로 되자는 게 아닙니다. 또 일반 은혜적인 작품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명징한 사타성을 띠거나 감독의 사상 자체에 대한 강한 세속성을 가졌다면 감독이 굳이 그런 컨텐츠를 보며 자의적, 종교적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복음적 실익이 있는지 의아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딱 봐도 안 봐도 될 작품은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작품의도, 기획의도 한번 볼까요? 팽수, 얼마나 기독교인분들도 팽수 귀엽습니까? 저는 이거를 성정치 이걸 떠나서 저 캐릭터가 안 귀엽거든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안 귀엽다고 하면은 저도 마녀사냥 당합니까? 아니 안 귀여운데 안 귀여운 걸 어떻게? 그래 제 눈 보세요. 눈 400안이라고 하는데 눈 콕 찍고 징그럽지 않아요? 여하간 이건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었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팽수를 기획했던 PD가 뭐라고요? 팽수로 사회와 젠더의 편견을 깨고 싶다. 편견,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젠더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성정치, 성혁명, 이런 PC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문화 막시즘적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기독교인들은 아니 팽수는 팽수지 왜 또 쟤네들은 뭐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뭐 성 얘기하면서 왜 또 팽수를 갖고 건드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뭡니까? 저희들이 먼저 성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캐릭터를 기획하신 PD분이 왜 어떤 걸 하더라도 젠더 얘기를 먼저 꺼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팽수가 일부러 시상식에서 누가 봐도 남자 목소리인데 팽수를 일부러 시상식에서 드레스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의미를 모르고 뭡니까?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했어. 나도 차별금지법 반대. 그러면서 팽수 드레스 입은 거 보면서 아무런 어떤 마찰이나 거부감이 없다? 또 뭡니까? 팽수 내장 안 궁금해. 팽수 누구냐 물으면 꼰대인 이유. 팽수 너 남자야 여자야? 이러면 뭐죠? 있는 그대로 봐줘. 이런 거 말 안 해.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한 번도 얘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팽수를 사진을 두고 어떤 칼럼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까? 전통적 성 역할 파괴되는 대중문화. 여러분 이제 코드가 보이세요? 게오르그 루카치부터 안토니오 그람시부터 대충 살폈잖아요.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게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팽수를 기획해 하셨던 PD분이 난 기독교를 파괴할 거야 이럴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사회과학 어떤 분야의 교과서와 전공서적의 방향성 자체가 기독교를 파괴하고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인류의 진보라는 거대한 프레이밍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좀 수준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 미디어 공부하시는 분은 이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엄청 미디어계의 어떤 고전적인 책입니다.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좀 난해해서 이걸 다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디어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한마디로 그겁니다. 뭐냐면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메시지가 아니고 미디어도 메시지다. 이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맥클루언이 했던 말을 이 니콜라스 카, 이 오른쪽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서론에서 이 맥클루언의 이야기를 발췌를 하거든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책은 잠깐 책 설명해드리면 종이책 독서가 왜 우리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좋냐, 뇌과학 논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종이책 성경 읽기, 그리고 묵독도 좋지만 낭독, 이게 뇌과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간다운 어떤 스마트 인간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책 서론에서 미디어의 이해, 맥클루언의 이야기를 발췌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 미디어 컨텐츠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가해지는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 그 자체보다 덜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창으로서 대중매체는 우리가 무엇을 볼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한다. 뭐가요? 대중매체 자체가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볼지 자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매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까지 바꿔놓는다. 그래서 빅테크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좀 해보시면 나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서 본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빅테크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스탠포드였나요? 그 대학원에서 사람 설득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걸 다 공부를 한 겁니다. 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냐면 얘네들은 1초라도 더 인터넷을 자기 어플을 사용하는 게 더 트래픽 사용량이 늘수록 자기들의 수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게시물에 누가 좋아요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게시물에 누가 댓글을 쓰면 나는 인지하지 못해도 뇌과학적으로 소량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설계자들은 그런 걸 알고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소량의 도파민에 과의존되거나 중독이 됐기 때문에 SNS를 못 끊는 겁니다. 성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유튜브를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추천 영상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고르지 않으세요? 내 자유의지일까요?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플랫폼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맥클루언은 기술의 영향력은 의견이나 개념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영향력은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바꾸어 놓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요? 이 영향력이 뭐라고요? 인식의 방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제가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할 때 우리는 무장해제예요. 그래서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이 반성경적으로 세팅이 되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논지를 명확히 하려 과장하긴 했지만 이 말이 뜻하는 핵심만은 명료하다. 미디어가 신경체계 그 자체에 마법을 부리거나 장난을 치고 있다. 그냥 우리가 뭘 대적해야 됩니까? 미디어 컨텐츠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의 의도도 봐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 플랫폼 자체도 메시지다. 그러다 결국 기술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로지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는 자만심에 빠져 이미 일종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맞죠, 여러분? 제가 초록색 글씨는 제가 쓴 거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뭔데 감히 기독교인들을 판단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이미 본인이 프레이밍 되어 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맥클루언이 전문가라고 한 사람이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이미 자만심에 빠져서 일종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본인이 통제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론을 배웠으니까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사연을 하는데 스마트폰 중독 4남매. 아이 키우시는 분들 스마트폰이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애들은 보지 말라고 해도 막 은혜 받아서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다? 이 미디어 자체도 메시지고 미디어 자체도 우리를 통제하는데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은 뭐예요? 스마트폰이 미디어예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상자에 이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도 미디어고 유튜브 플랫폼도 미디어예요. 이런 어떤 정의에 의거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거에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6명 중 1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군에 있다. 그래서 중독학을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숏폼, 그러니까 긴 영상 시대에 지나서 짧은 영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여줘.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는 거 계속해서 영상 그 다음 영상으로 추천해줘. 그러면 뭐요? 나도 모르게 쇼츠 보면서 인스타그램 릴스 보면서 1시간 반 2시간이 흘러버리는 겁니다. 10대 카톡보다 유튜브 틱톡 더 오래 본다. 왜죠? 영상의 시대가 왜 도래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네이버 뉴스 댓글 이렇게 한 5분 정도 댓글 이렇게 쭉 보는 거랑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뮤비 합쳐놓은 거 한 1시간 보는 거랑 뭐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그래서 네이버도 부랴부랴 유튜브가 부상할 때 뭡니까? 네이버가 한국에서 제왕 역할을 할 때 다음이 막 네이버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국내용으로 가만히 있다가 어디에 역전됐습니까? 본인도 생각을 못했을 때 유튜브에 먹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네이버 TV 런칭해도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항상 그 뭐랄까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 네이버 TV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렇게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는 좀 이제 또 더 깊은 얘기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PC주의적 대중예술 문화 흐름에 관하여 시간 역순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아, 이론적으로 그래서 성성했던 거구나. 그리고 걔네들의 목표는 뭡니까? 기독교 성윤리를 파괴하는 거구나. 왜 기독교 성윤리를 파괴합니까?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기독교 토대 위에 서구 문명을 뒤집어야 정치적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신념적 믿음에 의거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주 좋은 무기죠. 왜? 가족 자체를 파괴하고 얘네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쾌락주의적으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너희들의 인권이자 행복이야. 자유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봤습니까? 기획자의 창작 의도, 창작자의 창작 의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미디어도 메시지다. 아, 미디어 자체에 우리가 통제될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해 그겁니다. 기사를 볼 때 기사를 작성하는 그 언론사 편집부의 의제 설정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뭐예요? 한국의 PC주의적 대중예술 문화 흐름에 관하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이 예능이 비판도 많이 해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판도 합니다. 야, 이 예능 하면서 너무 간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이 하는데 보세요. 이게 에덴이거든요. 에덴이라는 예능입니다. 이 창세기의 그 에덴 글자 맞아요. 에덴이라는 예능은 뭡니까? 남자 여자가 이거 보시면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요. 어떻게 만납니까? 수영복 차림으로 만납니다. 소개팅을 수영복 입고요. 피구 게임을 시킵니다. 스킨십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뭡니까? 피구에서 이긴 사람이 침대 획득권을 가져요. 뭡니까? 남자 여자 3명 6명을 모아놨는데 침대는 3개만 준비합니다. 그게 예능이에요. 이런 예능이 하나 딱 나오니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더 가는 거예요. 더. 셰퍼 목사님의 말은 뭐죠? 하층부의 자율성이 들어오면 언제나 상층부를 잠식한다. 이걸 성경적으로 죄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만 타협하고 들어오는 순간 끝인 겁니다.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다음 예능 보십시오. 침대. 이제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거였거든요. 자만추가 뭐냐면 너랑 나랑 자보고 만남을 추구한다. 이거래요. 이걸 예능으로 한 거야. 밤에만 모이는 거야. 밤에만. 이게 예능이래요.
진짜 MZ들의 사랑법, 이 PD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경박스럽습니까?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그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예배드리고 뭡니까?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갈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외설적이고 자극적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보편 알고리즘으로 뜨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욱하고 올라온 거 청년의 혈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절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덴이 이제 이런 예능이 나오고 있다. 이게 예능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 OTT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 SK가 지금 웨이브가 문제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 컨텐츠 FTA예요. 그게 뭡니까? 팬데믹 시즌에 유튜브가 뉴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류 언론사들이 유튜버, 사이버레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본인들도 유튜브 채널 계정 만들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OTT, 티빙이 우리끼리 그냥 한국에서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국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국제적으로 컨텐츠 FTA 완전 이제 자기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컨텐츠 플랫폼도 더욱더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은 난 한국 사람이니까 넷플릭스 안 봐. 난 한국 사람들이 만든 티빙만 이용할 거야. 이래요? 아니잖아요. 더 재밌는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뭐 애플에서도 만든 거, 뭐 월트 디즈니도 한국에서 플랫폼 런칭했고요. 그러니까 SK든 티빙도 얘네들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맞짱을 뜰 때 옛날에는 티빙과 SK만 싸우면 되는데 지금은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아마존이랑 애플이랑 싸워야 되네.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 예능 나왔을 때 이거를 다루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만 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박을 해야겠다 하면서 저도 유튜브에서 한 번은 다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욕하면서도 이런 예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영복으로 첫 만남, 제가 말씀드렸죠? 3인 혼숙, 이게 예능이다. 말초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수리남 문제가 됐죠. 수리남. 그래서 수리남 마야광 목사 전형적 사이비 교주 모습이다. 근데 또 뭡니까? 목사가 아니고 선박 냉동 기사였다. 그래서 이 수리남 만든 영화 감독 윤종빈 씨인가요? 그 사람 작품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그 사람이 중앙대 나왔어요. 중앙대. 그리고 하정우랑 왜 계속 일을 하냐면 중앙대 졸업작품에서 이제 주인공을 하정우 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졸업작품인데 해외에서 상 받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감독이에요. 대중성도 있고 나름대로 작품성도 녹여내고. 근데 뭡니까? 반기독교적 정서가 있다고 유추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목사로 설정한 이유가 이거다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JTBC에서 기사 제목 뽑은 거 보십시오. 자, 수리남 실존 인물 조봉행 교회 목사, 마야광은 부풀려진 것,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은 조봉행이 교회 목사라고 인식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 기사 내용 읽어보시면 조봉행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인들이 이제 정의로운 척은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무슬림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는데 무슬림이나 타종교 이랬다고 해보십시오. 얘네 이렇게 제목 뽑을까요? 이런 영화를 만들까요? 윤종빈 씨가 대구에 있는 이슬람화의 그 문제를 영화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너무 세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 또 이제 젠더리스 문화가 있습니다. 여자는 사각 팬티, 남자는 핑크. 젠더리스 바람 분다. 이런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현상도 생각하시고 또 비키니 입고 아주 외설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강남역 돌아다니고 이태원 가고 이래서 또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해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화 동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바페라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이제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사진이 찍혔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이 트랜스젠더 모델이다. 이런 걸 보면 MZ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문화구나. 뭡니까?
차별금지법만 통과되지 않고 이 문화적인 가치 기준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게오르그 루카치와 안토니오 그람시가 프롬이든 뭐 마르쿠제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10살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기사 제목이 프레이밍입니다. 뭐요? 이게 꼭 긍정적이라고 우리의 인간의 진보라는 식의 긍정적 잠재의식을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제목을 뽑는 겁니다. 이정재 씨가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주요 어떤 상징성을 띈 배우가 됐잖아요. 영화 감독으로도 아주 큰 성공하시고 배우로도 성공하셨는데 이분이 영화 자기가 아마 개봉했던 영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화 감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 예능에 나가서 영화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코디가 지금 이정재 씨가 남자잖아요. 근데 핑크색 마이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션만 보면 이게 여자 옷입니까? 남자 옷입니까? 예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젠더리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 양성을 만드셨다. 이게 이 개념이 아니고 뭐요? 기독교적 성적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인데 스타성 있는 연예인들이 대중 예능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담동 사모님 느낌 희화화하죠.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어렵지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저럴 수도 있구나. 패션에 뛰어난 사람은 저렇게 입는구나. 이게 점점 우리가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영우 그렇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요? 박원순 씨 변호사건 모티브 논란이다. 고래 하는데 그 고래가 어느 기업에 있는 대회의실에 있는 그 고래 큰 사진을 보고 예술적 감동을 받아서 뭐 고래를 이렇게 작품에 녹여냈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더 갈 수 있는데 안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드라마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 이 드라마 작가의 그 다음 행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이 작가의 그 다음 드라마 차기작을 계속 봐보세요. 이 드라마 작가가 어디서 작가 훈련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마냥 우영우 막 박수치지 마시고요. 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남자에서 여자 트랜스젠더 피지컬 코치 화제됐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오스기니스 교수님 말처럼 문화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저항하지 않으면 이제 이 사회 헤게모니를 우리가 완전히 뺏겨버리면 이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데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너 왜 저 사람 상처 줘 이러면서 우리가 정서적 2등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능이란 이름으로 이 동성연애자들의 이 예능, 뭐 트랜스젠더분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신동엽 씨가 이제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맥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 다큐멘터리 봤어? 그 예능 봤어? 그 사람들 눈물 흘리는데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법 통과돼야 돼.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야, 저 사람 봐봐 불쌍하잖아. 꼭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민식이법 생각나지 않으세요? 영정사진 들고 우시니까 민식이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과 법이 통과된 건 다르거든요. 근데 뭐요? 감정적으로 울고 저 부모님 불쌍해.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뭐요? 국민청원 하루 만에 몇십만 돌파. 그럼 입법부에서 뭐 합니까? 여론이 동하니까 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머리 극적극적. 근데 이 법은 문제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PD가 일부러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는 거. 그러면 우리 진영에서 우는 사람 없나요? 우리 진영에서는 협박받는 사람 없나요? 우리 진영에서는 공황장애로 입원한 사람이 없나요? 국내 최초 커밍아웃 로맨스 메리큐어 이러면서 이게 보세요. 이게 문화 프레이밍입니다. 일부러 이것도 필터를 밝게 넣었잖아요. 일부러 밝은 옷을 입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 사람들의 이 컨텐츠와 인식 자체를 아름답게 표장하려고 굉장히 큰 필터링과 이 후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화면 되게 뿌옇죠? 이거는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는 예능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디자이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동엽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 사람은 뭐죠? 연예인이고 기독교인인데 사상적으로 하나도 모른다고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만 보는 거죠. 나무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퀴어 예능. 이 사람이 PD인가 봐요. 시청 타깃은 전 국민이다. 관심 두는 계기 되길. 이 사람이 무슨 뭐 사상의 흐름을 알겠습니까? 라고 추정합니다. 이 사람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자, 시멘티게러, 메르퀴어 이런 방송계 다양한 성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그 사상가들이 말했던 시대가 지금 한국에 도래한 거예요. 드라마, 예능, 영화까지 성소수자 사랑 다뤘다. 성소수자란 단어 자체도 프레이밍입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분이 해리포터 작가거든요. 조엘 롤링인데 남성은 여성 될 수 없다 트윗하고, 이 여자분이 이 연구원이에요. 왼쪽에 여자분, 이 팜하신 분, 이 여자분이 트위터로 연구원입니다. 영국의 연구원인데 트위터로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 트윗 한 줄 썼거든요. 그래서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법적 투쟁을 했을 때 조엘 롤링이 아니 그 트윗 하나로 해고당한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 여자 편을 들어서 캔슬 문화의 표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엘 롤링은 이 여자분 껴안고 얘기해줬다는 거야. 결국 근데 이 여자분 아마 1심 영국 판사 판결 보면 여러분 놀라 자빠집니다. 이 여자 해고당해서 자기는 차별당했다 해서 판사한테 이제 재판에 갔는데 1심 판사 판결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명예살인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2의 사람이 남성은 여자가 될 수 없다 트윗 쓸 수 있겠어요? 이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와 생각을 검열하는 독재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엘 롤링 이 사람이 협박을 엄청 많이 받아요. 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성경적 성 가치관이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돼서 캔슬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우디 걱정한 해리포터 조엘 롤링 다음은 너야 협박받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연예계 대표 탑 게이 뭐 이태원 뒤집었다 뭐 이런 긍정적 기사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젠더리스 패션입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남자가 하이힐을 신고 남자가 여성 핸드백을 맸다. 근데 가장 스타성 있는 연예인들이 그러고 있다. 왜? 연예인들은 옷걸이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레즈비언 부부 키스씬에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영화가 14개국 상영 금지되는데 한국은 그대로 노출됐죠. 그죠? 근데 어른들은 엄마 나 그 토이스토리 만든 제작진이 만든 영화 보러 갈래? 그러면 봐 하고 용돈을 쥐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재식적으로 몇 분 한 짧은 순간이지만 성경에서 반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다. 잠재식 속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마녀사냥 여러분 아시죠? 이 외설적인 내용을 연예인들끼리 테이블 하나 두고 온 거, 테이블 뒀나? 하여튼 테이블 두고 외설적인 프리섹스를 주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능으로 만들었다. 젊은 브랜드의 젠더리스 트렌드, 이게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트렌드야, 이게 트렌드야. 이것도 세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트렌드라고 하는 속성의 본질적 속성은 반성경적이다.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클래식을 고수해야 된다. 이게 트렌드야, 이게 트렌드야. 이걸 세뇌라고 봐요. 문화 세뇌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교계에서도 한국교회 트렌드의 책이 나오긴 했어요. 하여튼 자, 이거 보시면 성경계 허문 패션이다. 뷰티 젠더리스트다. 이 사람이 비상대책 공동위원 대표였나요? 이 사람이 뭘 알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뭐만 하면 계속 차별금지법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여성분들이 역차별 받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차별금지법 얘기해서 이 사람이 알고 저러나 모르고 저러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젠더리스다 뭐 이렇게 패션이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 배우 여러분 잘 아시죠? 인셉션 영화 주인공이에요. 인셉션 여자 영화 주인공이었는데 이분이 젠더를 바꿨어요. 그래서 가슴 절제하시고 또 이제 남자라고 하면서 남자 트렁크를 입고 이렇게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나 봐요. 그러면 이 영화 배우는 뭐를 위해 투쟁하겠습니까? 젠더가 곧 정답이야 라고 하는 사회운동의 상징성을 띤 메신저와 스피커가 되겠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엘렌 페이지 이렇게 가슴 절제하고 난 남자야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트랜스젠더 수술을 했는데 6년 만에 다시 본인의 성을 찾았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러면 이런 뉴스가 주류 언론에서 다뤄질까요? 이런 뉴스가 주류 언론에서 다뤄질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보면 성소수자 제작진이 포진했다. 제작진이 포진했다. 그리고 구글 문화 보면은 구글에서 성경적 성가치관이나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벤 샤피로 책이 10월 중하순에 나옵니다. 그것들 출간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국 기업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왜 미국 얘기가 고 한국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예술 문화, 대중예술 문학에도 여성, 비백인, 퀴어, 장애인.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여성, 비백인, 퀴어, 장애인. 아까 기억나십니까? 쭉 올라가서 뭐요? 학생, 여성, 흑인, 성소수자 기억나세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론가가 100년 전에 그랬는데 꼭 지금 어떻게 보면 제목이 똑같다. 제목이 재밌죠. 그리고 PC주의가 번복이 돼서 원작에서 백인이었는데 백인 자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흑인 인어공주가 나왔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동조하는 게 아니라 원작 내용을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지금 아이비리그에서 영문학과인데 세익스피어를 하대합니다. 왜? 세익스피어는 백인 남자라고.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흑인 인어공주 뜨거운 찬반 논란, 디즈니가 PC 범벅이 됐어요. 디즈니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클릭하면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인터넷 연결됐기 때문에 지나친 PC주의 이거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뽀뽀를 하고 있죠. 슈퍼맨도 예수 그리스도를 희화화한 캐릭터인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예능도 정치화를 만들어버렸다. 왜? 그람시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 사회과학 토대에서 밑줄 긋고 전공서적 받고 박사학위 받고 사회적 권위를 누린 사람이 본인이 맞다고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왼쪽 웅덩이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디즈니가 한국을 좋아하네.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을 주목하네. 폭력성, 선정성 논란에도 OTT 심의기준 감론을 일박이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자식 교육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만 하면 자식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 신적 개입을 해가지고 바뀌어요? 그런 말이 저는 반쪽짜리 한쪽 팔이 잘린 신앙이다.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반기독교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이미 세상은 악해질 거니까 원래 저렇게 되는 거고 나는 은혜 받으면 된다?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를 제가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훤히 드러내고 속옷 차림까지 뭐요? 유튜브도 지금 외설적인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여자분들이 속옷 차림으로 옷을 막 갈아입어요. 그게 컨텐츠예요. 19금 영상 수두룩하다. 성상품화를 하고 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간사님 저 이제 빨리 끝내면 됨. 시간 괜찮아요? 네. 결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뭡니까? 교육이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건 저 사람 책을 읽건 이분 말씀을 듣건 저분 말씀을 듣건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도권에 너무 우리가 제도권도 두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진지적으로 가정교육을 최선에 다하셔야 됩니다. 가정교육. 여러분 애인을 사귀었는데 애인이 교회를 정치적 부패 세력이라고 칭하면서 아빠 엄마가 3대째 신앙 아들인데 사귀어보니까 얘가 주일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연애할 때는 교회를 맨날 욕해요. 그러면 이 애인한테 뭐예요?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성경 지식 습득, 하나는 해당 전문 지식 습득으로 투트랙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공부도 따로 우리가 병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물리적 한계는 인터넷 교육 콘텐츠와 인터넷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으로 일정량 상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 합쳐서 온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히 부모 세대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시간 헌신이 중요하다. 바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먹고 사는 게 바빠. 이렇게 하시다가 자녀 교육 놓친다? 그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자기 부인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게 교육이냐? 식사가 중요합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주말 시간 등을 자녀와 함께 보내며 인격적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 및 복음이 전제된 대화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특히 현 시대에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순박한 나이브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성경적 세계관을 참과 선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반성경적인 걸 올바른 성이라고 배웠는데 엄마 아빠가 그리고 교회에서 30분 동안 듣는 설교에서 자꾸 학교에서 틀렸다고 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선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그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직 성도들을 향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저번 주에 말했죠. 아리마대 요셉을 일깨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성경적 성가치관 그리고 서구 문명사를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서구 문명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도 중요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 참여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회적 책무를 왜 기독교인 한 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20년 동안 정치투쟁에서 영국의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는지 윌버포스를 우리가 공부하고, 미국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투표도 못했는데 여성의 올바른 인권 함양이 뭐죠? 여자도 투표한다는 그 여자의 어떤 여성 올바른 복음주의 안에서 여성 운동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독립운동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나팔. 나팔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린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십시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국자는 도마 들고 청와대 가고 이게 아니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나오니까 읽으면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깨닫고 공부한 기독교인이 이게 중요해요. 생활 속에서 표현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점심시간마다 부장님이랑 같이 밥 먹잖아요. 그때 음식 메뉴 시키고 그 마가 뜨는 시간에 어색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시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커피 잠깐 마시러 갈 때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드라마 얘기나 이런 얘기 하시죠. 그때 한마디 여러분들이 이건 아닌데 했을 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휴식 시간에 영적 기류를 거기서 바꾸라 이 말입니다. 뭐만 하면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뭐요?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사실과 진실을 뭐요?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선포해야 됩니다. 핵심은 표현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정답이 없어요.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 등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든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다가가시든 개인 차원으로 선포하시든 조직 차원에서 선포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요?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아파트 공동체, 학부모위원회, 지역 동장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모이는 갖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난 바빠서 학부모위원회 오라고 하는데 나 바빠서 저 성도랑 어디 가기로 했어. 이러면 안 돼요.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학부모위원회나 동장 모임이나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또한 일터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자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의 영향력이 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아는 인맥에 다 공유하게 뿌리고 뉴스 공유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 카카오 차단해가지고 내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얘기를 들을까 생각할 때 뭐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4년 전부터 주창했던 내용 아닙니까? 왜?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게 나 스스로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부터 여러분이 신뢰감 있는 캐릭터가 돼야 돼요. 쟤는 좀 너무 고지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엔 제가 필요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 인재 육성 및 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기업가, 크리스천 기업가, 법률가 뭐 이런 분들의 연합체를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천 인재를 육성하고 파송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찾고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 잠깐 휴학하고 법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은 비공식적으로 잘했다고, 신학 안 한 거 잘했다고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반대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신학해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저의 구독자분은 제가 휴학하고 이거 공부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우리가 전성도 만인 제사장서를 정말 좀 체득적으로 믿을 필요도 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신학교 가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히려 진짜 게임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될 영성, 신학교 갈 영성으로 세상에서 싸우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이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에요.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바른 의식이 장착된 예술가, 기업가, 법률가, 교수, 농객, 인플루언서 등이 육성하고 지원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MZ 청년들에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뜨겁게 받았다고 다 목사님 안 돼도 됩니다 라는 신학적 토대가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저렇게 예수 믿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저렇게 교회를 지킬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식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죠. 야, 땡땡땡 연예인 있잖아, 알고 보니 기독교인이었대. 이런 식의 이 옛 포도주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애초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크리스천 누구누구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 힙합 가수인데 정말 성경적 성 가치를 대중적으로 녹여내서 멜론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데 성경적 성 가치관을 정말 멋지게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힙합 가수가 2명만 나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위에서 말한 바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는 크리스천 인재들에 대한 1대1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 말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넘어갈게요. 숨어있는 제2, 제3의 아리마대 요셉을 일깨우고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복음 법률가에 뭐 이런 것들도 창립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다음 세대로서 얼마나 너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정당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더 나와야 됩니다. 이분도 민주당인데 도의원인데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따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뭡니까? 저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재죠, 수재.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까지 끝내고 이분이 부산을 지금 뒤바꾸고 있습니다. 손영광 대표님 아시죠? 부산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광역시랑 무슨 도에 한 명씩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뭐예요? 교회 안 프레임이 아니라 교회 밖 프레임으로 이 부산에서 만든 바른 청년 연합이 이렇게 만들고 또 언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시면서 보도자료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색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언론에 하나하나 남는 거예요. 이게 문화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제가 여기 알고 있는 건 이 차별금지법 앨범 제작한 사람이 백성예대 교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수님은 소위 말해서 생계 걱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종신 교수면 끝까지 월급이 나오고 또 연금이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좀 목소리 내줄 수 있는 좀 편한 포지션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같이 작업하자 해도 본인이랑 친해도 차별금지법 앨범 참여하면 본인 예술 생계가 거의 끝나니까 그나마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술대학교, 기독교 예술대학교 교수직을 맡고 계신 분이 메인 PD가 돼서 이런 음반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반을 애들이 여행 가면서 세상 노래 듣는 게 아니고 이런 음반을 들으면서 힙합이 가사가 세잖아요. 가사가 직접적으로 때리잖아요. 은유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 문화 설교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권을 갖고 계신 목사님만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해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그냥 머무르고 끝나면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다음에 뭐요? 비행기의 한쪽 날개가 뭡니까? 기독교인의 거룩한 적극적 사회 참여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6장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저번 주에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번 주는 이제 저를 메타인지적으로 분석해서 MZ가 책임사자라는 캐릭터에 반응한다고 하면 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메타인지적 분석을 통해서, 왜냐면 이론 설명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한번 제시를 해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문화 쓰나미 차원에서 이론가들이 했던 말이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 예능과 문화 예술계에 잠식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법만 통과되지 않았을 뿐 MZ세대의 잠재의식 속에서부터 반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설정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이게 진짜 잠재의식 속 공격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눈을 좀 떠야 된다. 그래서 창작자의 창작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미디어도 메시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포인트 잡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유의미하게 우리 한국까지 넘어가느냐, 한국부터 역전되느냐, 이 기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이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우리의 실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대한민국의 유의미한 어떤 복음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여, 스마트폰 자체가 내 마음에 감옥을 설치하는 메신저였군요.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나를 잠재의식 속에 통제했던 하나의 액자였군요. 아버지, 창작자의 창작 의도가 명징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검색 5분만 해도 이 감독이, 이 드라마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지적 게으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반성경적인 메시지 범벅인 컨텐츠들을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흡수했습니다. 주여, 문화적 헤게모니가 성령 충만으로 역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법만 통과되지 않고 MZ, 특히 Z세대와 알파세대에게 너무나 무서운 메시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주여, 역사하시고 정말 예비된 크리스천 예술가, 예비된 크리스천 창작가, 기획자, PD, 언론인,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리마대 요셉, 제2의 제3의 아리마대 요셉이 튀어나오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전하시는 그림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